환자 간호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기 대상 환자의 호흡기 장애 대상자 간호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보여지는 게 환자가 호흡곤란이 일단 제일 먼저 보여지겠죠. 호흡이 힘들다, 내가 숨이 차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주관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 이제 호흡곤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주관적인 느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저 사람 참 숨차 보이네 막 이랬던 게, 제가 지금 숨이 하나도 안 차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숨이 막힐 때까지 말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숨이 차서 다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숨이 차가지고. 그렇죠? 네. 자, 호흡 보조근을 이제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속 숨 쉬다 보면, 내가 호흡기계 수업만 하고 너무나 현기증이 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늑강근을 이용을 해서 과호흡,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과호흡처럼 이렇게 계속 이제 호흡 보조근을 이용해서 이제 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헐떡헐떡 계속 숨 쉬는 게 힘들다든지, 힘들어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펄스리 브리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을 오므리고 하는 호흡 있잖아요. 호흡을 이렇게 호흡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급성 호흡곤란이 왔다 이렇게 되면 간호를 어떻게 하느냐, 환자에게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환자가 굉장히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있으면서 좀 안정시켜 주시고, 좀 빨리 기도를 좀 유지를 시켜 주시고, 원인을 빨리 제거를 해서 빨리 해줄 수 있는 거는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을 하는데, 이건 만성이 아니고 급성 호흡곤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에 따라 시작을 하는데, 보통은 4리터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이절 플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셜 마스크라든지, 페이셜 마스크는 4리터는 아니지만 아무튼 페이셜 마스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를 빨리 이제 공급을 해서 환자가 좀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자세는 누워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반자위를 취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제 좀 더 이렇게 호흡하기가 좀 나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실 텐데, 이제 천식 환자 이제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천식 환자를 볼 때도 이 환자도 응급실에 환자가 되게 힘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누우세요 라고 보다는 좀 빨리 반자위를 취해서 환자분 보고 이제 기대서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력 수집, 그 다음에 만성호흡곤란이라면 이제 병력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저산소 혈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 환자에게는 그러니까 힘들어하긴 하지만 산소를 잘못 줬다가는 호흡 억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뭐 이렇게 호흡곤란이 왔다고 해서 막 산소를 무조건 준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에서 환기 요구를 감소시키는 생활 양식, 그런 적절한 운동, 그리고 숨이 찰 때의 자세 등, 그리고 펄스리 브리딩, 그다음에 충분한 영양 공급,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인공호흡기 경보음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하면 되게 뜬금없으니까 나중에 뒤쪽 부분에 인공호흡기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 흡인간호가 뒷장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흡인간호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넘길게요. 네, 기도 청결 유지 나와 있죠. 여기에는 일단 기침 하는 방법 해서 효과적인 기침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와 상체를 약간 앞으로 구부리고 가능한 발을 바닥에다 대고, 그런 다음에 그 브리딩을 몇 번 이렇게 딥 브리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 4회 정도 반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객담을 이동시켜서 저 끝에서부터 올리게 하시고, 예, 그런 다음에 딱 뱉는데, 이게 수술을 했거나 그러면 좀 힘들죠. 그러면은 그 상처 부위를 잘 지지를 해서 하는데, 힘들면 이제 복부 같은 걸로
아니 복부가 아니고 베개 같은 걸로 복부를 지지를 해서 그런 다음에 기침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기본 간호학 문제에 다 나와 있는 문제고요.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성인 간호학에서 나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건 기본 간호학이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걸로 기본 간호학 문제로 이제 챙겨 놓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밑에 수술 후 통증이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한 30분 전에 이제 진통제를 투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런 그 기침을, 효과적인 기침, 그러니까 그냥 기침 말고 효과적인 기침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제대로 안 하고, 그때 수술했던 거, 뭐 신장이라든지, 식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호흡기계와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이거 호흡기와 관련한 문제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무기폐가 계속 온다면 환자가 아무래도 컨디션이 수술 때문이 아니고 무기폐, 폐렴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하여튼 폐렴은 최대한 이제 막으셔야 되고, 그래서 계속 심호흡을 시키시고 이제 기침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런 합병증들을 좀 막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기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침으로 인해서 기도가 허탈이 되는 좀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코로 깊게 흡기를 한 다음에 좀 참았다가 그런 다음에 부드럽게 기침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가습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밖에서 이렇게 분무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그 가습기를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뭐 수건을 근처에다 널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습도를 좀 올려서 이렇게 하는 수분 공급 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습요법이죠. 그래서 그런 가습요법을 해서 진하고 끈적끈적한 분비물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습도를 좀 높여서 좀 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공기가 굉장히 좀 건조해진다면 호흡기계에 그 정상 수분이 제거가 되면서 감염으로부터 굉장히 좀 방어 기능이 떨어지고, 근데 자극이 돼서 이제 뭐 기침도 많이 나고 막 하기 때문에 주변을 좀 이렇게 좀 가습을 좀 시키죠. 근데 병원에서는 가습기를 좀 잘 안 쓰죠. 왜냐면 가습기를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하루만 이렇게 잘 세척을 안 해도 그 안쪽에 이렇게 물때 끼듯이 미끄덩거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물 속에서 이렇게 균들이 어마하게 자랍니다. 특히 슈도모나스 같이 이제 물 좋아하는 균들이 이제 많이 자라면서 분무가 이렇게 되면 균을 뿌려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습기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습기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그게 감염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예 감염관리실에서 그거를 다 치워버리라고 해서 다 치워버렸죠. 그래서 가습기를 하지 못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환자들 주변에 보호자들이 이렇게 저기 그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좀 많이 널어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주변에 가습을 좀 하기 위한 이제 그 가습기 대용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때 주변에 이제 그 겨울에, 여름은 이제 뭐 습도가 우리가 워낙 높으니까 겨울에 이제 난방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이제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피부도 되게 그래서 그 주변에 좀 가습을, 수건 같은 거, 빨래 같은 것들을 일부러 방 안에다 좀 널고 자면 좀 이제 가습 효과가 좀 낮죠. 자,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가습 효과가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제 수분 공급을 통해서 일단 안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호흡기 분비물을 좀 묽게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분무요법이다 하면 이제 네블라이저죠. 그래서 네블라이저는 물을 일단 넣어서 그거를 마이크로틱하게 아주 미세한 입자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수분만 일단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안에 약물을 좀 많이 넣죠. 네블라이저 약물. 보통은 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그 기관지 확장제들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 풀미코트라 해서 일단 뭐 스테로이드 계열들 이렇게 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부종이 가라앉으니까 그런 풀미코트, 그다음에 뮤코미스트처럼
뮤코미스트는 이 분비물을 물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 가래가 원래 조금 나올 게 이렇게 묽어지니까 가래가 양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보이지만 사실은 물 탄 거잖아요. 근데 양이 늘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약간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로 해서 많이 생성되게 한다? 그것도 약간 말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묽게 만든다가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집에서 문제 나올 때 잘 챙겨서 잘 찾아서 이렇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흉부 물리요법은요. 보통은 이제 뭐 체위배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폐에 여기 하부에 병변이 있어서 이쪽으로 뭔가 찌끄러기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왼쪽으로 눕혀서 이쪽에 요 부분을 높이는.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이렇게 눕혀서 얘를 이렇게 눕혀주는 환자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체위배액 할 때는 어떻게 폐 사진을 봤을 때 폐에 문제가 있는 데를 가장 높은 데다가 위치를 해서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분비물을 이종을 시켜서 기침을 한 다음에 이제 뱉어내도록 이렇게 하고요. 체위배액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거나 가습기를 좀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진법은 이제 두들기는 거죠.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찌끄러기들을 이제 좀 떨어져 나오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뱉어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을 컵처럼 모으고 흉벽을 이제 두들기면 되는 거고요. 요즘은 이것도 제품화돼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상에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런 것도 팔죠. 그래서 호흡기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아예 손으로 하지 않고 그런 이제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이 두들기게 되고요. 진동법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브레이션이잖아요. 호흡 흉벽에 보통 200회 정도의 진동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진동법 같은 경우에는요, 손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손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동법 할 때는, 보시면 안마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걔가 되게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안마기들을 좀 활용을 좀 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흉부 물리요법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기도 내에 이렇게 분비물이 많거나 이제 기침이 이제 가능한 환자이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아까 아이고 요걸 안 나왔네. 요 주의사항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요. 식사 1시간 전 또는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후쯤 해가지고 먹은 게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금기 환자들이 있어요. 금기는 피가 난다거나 그쪽으로 늑골이 골절이 돼 있거나 늑골 골절돼 있으면 아파가지고 뭐 두들기지도 못하겠지만 골절이 돼 있거나 폐에 종양이 있거나 폐에 종양이 있거나 두개내압 상승이 있거나 심맥관이나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심한 기관지 경련이 있거나 기흉, 혈융, 늑막 삼출 환자 그리고 체입에 가면 이제 청색증과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금기증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성인간호학에서는 잘 안 나오고 기본간호학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어떤 환자들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인으로 보시면 이제 흡인은 우리가 그냥 뭐 보통은 이제 뭐 트라키오스톰이나 뭐 인투베이션 되어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본인이 기침을 해서 뱉을 수가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석션을 보통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은 그런 거 없는 사람들도 흡인해 주나요 하는데 흡인해 줍니다. 잘 이제 기침을 잘 못하거나 뭐 이런 환자들은 일단 뭐 그 흡인기 그 석션에 러버 있잖아요. 주황색
좀 부들부들한 거 그걸로 끼워가지고 구강이나 비강을 이제 흡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흡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들은 기본관항에서 워낙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시면 카테터는 기도관의 크기보다 2분의 1 이상 크면 안 된다. 생리식염수를 먼저 점적을 해서 안쪽으로 분비물도 용이하게 하지만 기침을 좀 자극을 해서 좀 폐에 있는 그런 그 찌끄러기들이 잘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인 전으로 100% 산소를 공급을 해서요. 흡인 동안 발생했던 이제 저산소증을 좀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흡인력이 작동을 안 한 상태, 석션을 안 걸은 상태에서 집어넣고 뺄 때 이렇게 석션을 걸어서 빼주시죠. 이거는 이제 점막 손상을 좀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흡인은 10초 이내에 해주셔서 저산소증을 예방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뭐 2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이게 아니고 필요시마다 일단 시행을 해주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인을 할 때는 환자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목을 조르는 듯한 이렇게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석션을 해줄 때마다 굉장히 기침을 좀 심하게 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석션을 할 때 내 숨을 같이 참으면서 이렇게 하면 환자가 숨 막힐 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10초 이내이긴 하지만 감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자기 숨을 좀 참으면서 간호사가 자기 숨을 좀 참으면서 이렇게 하면 좀 빠른 속도로 좀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흡인으로 인한 합병증은 호흡기 감염이 일단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인베이시브한 건 다 이렇게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석션은 항상 이제 새 걸로 잘 따가지고 그 셀라인도 다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20cc짜리 그거 똑똑 따서 이렇게 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산소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흡인 전후에 100% 산소 공급해야 하고요. 그리고 심부정맥, 점막 손상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들 잘 지키시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석션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비효율적 호흡 양상에서 이제 과소환기, 과다환기, 청색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계속 설명을 드렸던 반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서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기 증진을 위한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환기 증진을 위한 방법은 기관 내 삭감 및 기관 절개를 한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개방하고 이제 기계적 환기를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은 뭐 가장 큰 이유가 기도가 이제 유지가 안 될 때 기조 유지 목적으로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기계적 환기가 좀 필요한 경우, 아까 과소호흡 같은 거,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산소 포화도가 계속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CO2가 계속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과다호흡을 만들어서 그런 일부러 과다호흡을 좀 과호흡을 만들어서 그걸 좀 보정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좀 필요로 하는 게 이제 기계적 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화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기기도에 손상을 입은 경우, 이럴 때 이제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 효과적 흡인이 필요할 때, 이럴 때도 이제 기관 내 삭간, 이나 이제 기관지 절개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종류로는 이제 기관 내관이 있고요, 비강 기관이 있고 기관 절개관 관리가 있는데, 기관 내관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구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구강을 통해서 일단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넣는 거는 다른 것 어느 것보다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들어가지. 입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균들이 폐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구강간호를 자주 좀 시행을 해서 균이 좀 덜 이렇게 발생이 되도록 해서 폐렴의 발생을 좀 막는 걸로 그렇게 이제 봐주셔야 되겠고, 자, 고정이 좀 어렵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인투베이션해서 이 사람이 계속 할 건지 호흡기를 그 호흡기
인공삭간이 계속 장기간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은 임상에선 그 기간 한 2주 정도로,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교과서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로 보고 요거가 좀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절개관 관리로 해서 이제 장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사용이 가장 이제 편리하고 구강 섭취도 가능하고요. 좀 환자의 컨디션이 된다면 여기를 구멍을 막잖아요. 그러면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 목절개를 통해서 이런 그 여기 구강으로 갔었던 어떤 문제들을 좀 보완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수술을 통해서 해야 하고요. 응급 상황일 때는 이 수술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좀 부적당할 때가 좀 있지요. 그리고 감염이나 출혈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목 쪽에다가 이렇게 인시전을 넣어서 구멍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살이다 보니 여기가 힐링이 되는데 나중에 계속 여기가 자기끼리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힐링을 좀 시켜보려고 계속 여기가 생살이 이렇게 좀 닫아놔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것 때문에 새살이다 보니까 되게 이 혈류량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뻑 터지면서 출혈이 가끔 일어나서 환자가 기도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망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이 좀 높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관리들을 이제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을 제가 잠깐 가지고 왔는데 잠깐만요. 자, 이게 이제 기관 내관인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요 세 번째에 있는 요거죠. 예, 세 번째에 있는 요거를 이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맨 위에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네 번째 거 보면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벌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없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애기들 같은 경우 이게 기도의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여기가 이제 커프가 없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맨 밑에 거 세 개는 이게 린포스트라고 해서요. 이 안쪽으로 그게 있어요. 와이어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게 위에 거 하나 둘 셋 네 개는 딱 꺾여버려서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팅 이렇게 되면서 이게 꺾이지가 않아요. 단점은 얘가 우리가 중환자실에서는 이거를 이제 오른쪽 입술에 있으면 그 다음날 왼쪽 입술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위치를 이동해 주잖아요. 여기가 헐으니까. 근데 이 리인포스트 이 튜브는요, 이게 안에 철사가 돼 있어가지고 튕겨나 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조심해서 이렇게 좀 옮겨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언제 사용하는 거냐? 이런 것들은 보통 엎드려서 수술하는 환자들 있죠. 그래서 만약에 후두부 쪽에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뇌 수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등 쪽에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엎드리는 자세를 이렇게 취하는 수술들을 할 때는 요게 이렇게 그 인투베이션 튜브가 이렇게 꺾이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리인포스트로 하게 되면 이제 꺾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건 이제 트라키오고요. 보통 이게 이제 비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강기관인데 보통 얘는 보니까 입 쪽에 이렇게 수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구강 수술 이런 거 할 때는 요 입 쪽으로 인투베이션이 돼 있으면 이쪽 시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코 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벤틀레이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은 또 이쪽 만약에 많이 다쳐가지고 입 쪽으로 고정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비강으로 이렇게 튜브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트라키오인데요. 트라키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요 안쪽에 벌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일정 압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압력을 더 올라가게 되면 뒤에 얼서가 생기죠. 그래서 적정 압력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압력은 여기 밖에 꼬다리가 있거든요. 공기 꼬다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압력 측정계로 이렇게 딱 하면 거기에 이렇게 그 압력 수치가 나오고, 내가 수치를 뭐 20mm HG 내외로 유지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잘 모르겠고 기억이 좀 잘 안 나면요. 그 기계를 이렇게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그 녹색으로 요 허용 범위입니다 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추는 거는 듀티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나오셔서 다 맞추고 간호기록지에 기록을 하시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기로 이제 기관적 환기에 이제 인공호흡기가 이제 보실 텐데, 인공호흡기의 모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위에 보시면 이제 CMV가 있고요. 그 다음에 SCMV, IMV, SIMV, 그 다음에 CPAP, 그 다음에 PIP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거부터 일단 보시면 CMV다. 이건 자발 호흡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강제 호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계는 세팅된 대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의식이 있는 환자한테 이 CMV 강제 조절 환기를 쓰잖아요. 기계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횟수대로만 계속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호흡할 때 요때 박자를 잘 맞추면 되는데 요 사이에 호흡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기계랑 파이팅을 하겠죠. 기계는 밀고 얘는 그러니까 계속 알람이 울리고 쌩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완전 환자가 무의식이거나 환자를 좀 재워서 호흡기에 의존해서 요거를 호흡을 하도록 아예 만들어주는 그런 환자들이거나 뭐 이런 그래서 아예 자발 호흡이 없는 이런 환자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CMV 모드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ACMV 같은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호흡기나 노력이 없이도 최소한의 이제 호흡을 보존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ACMV는 모든 호흡, 자발 호흡에 이거를 이제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유도된 모든 호흡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보호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환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인공호흡기를 떼려고 시도하는 환자들에게 적용을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거는 호흡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숨 쉴 거를 기계가 확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기계가 너 호흡했구나 이렇게 쑥 밀어줍니다. 갖고 이렇게 숨 쉴 거를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숨 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ACMV 이거고요. 자, IMV는 이거는 CMV에서 자발 호흡을 이제 일단 기계가 보조해주는 호흡과 더불어서 이제 자가 호흡도 일단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미리 일정한 호흡량과 횟수로 일단 제공을 하고 또 환자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호흡을 하도록 보장을 하지만 환자의 호흡수가 뭐 한 8회, 7회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요. 환자가 한 뭐 7회, 8회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내가 20회를 환자를 숨을 쉬게 해주겠어. 이렇게 되면 그 기계가 20회 이상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계가 맞춰놓은 숫자대로 해가지고 일정한 호흡량과 횟수로 20회는 쉬어주고 그에 플러스 알파 환자의 숨 쉬는 걸로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SIMV는 설정한 호흡수까지만 도와주고 그 이상의 자발 호흡은 이제 도와주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ACMV는 환자가 호흡을 이렇게 하면 너 숨 쉬었구나 이래갖고 이렇게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SIMV는 그거를 이제 다 도와주지는 않고 설정한 것까지만. 그러니까 내가 얘가 자발 호흡을 하면 자발 호흡대로 이렇게 다 가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계가 세팅된 대로는 미안해요. 우리 강아지 자꾸 돌아다니네. 그 세팅된 대로는 그 기계가 설정한 대로만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속적 기도 양압이라고 나와 있죠. CPAP 모드라고 이제 하는 건데 CPAP 모드는
호흡 주기 동안 이제 양압을 적용을 해가지고 흡기 동안 이제 폐포를 개방하고 그 호기 동안은 폐포 허탈을 이제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호흡과 시작 끝 모두 환자의 자발 호흡이 있어야만 일단 가능한 거고요. 호흡 보조가 거의 필요 없는 인공호흡기 제거 직전에 환자 혹은 이제 호흡기계의 기능은 정상이지만 기도 보호를 위해서 기관 내관이 적용이 되어 있는 환자에게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 기도 양압 같은 경우에는 자발 호흡이 있어야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CPAP으로 해가지고요. 그 인투베이션 튜브가 들어있는 환자에게도 쓰지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마스크용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코에만 신생아실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면 콧구멍에만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맞춰주는 그러니까 지속적 기도를 양압을 걸어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CPAP 모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P입이 있는데 P는 호기말 양압 호흡이다. 이렇게 해서 포지티브 앤드 익스피레이토리 프레셔다 해서 P 이렇게 걸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가호흡 대상자에게 호기말의 양압을 적용해서 폐포의 허탈을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가호흡을 하는 대상자한테도 이거는 걸어줄 수 있지만 위에 그 자발호흡이 없는 CMV 모드에서도 이 핍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모든 그 호흡기 모드에 거의 핍을 좀 걸어서요. 환자의 폐포의 허탈을 좀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핍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폐포꽈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호기를 하면 이렇게 확 쪼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게 확 쪼그라들지 않고 어느 정도의 압력을 얘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혈류가 이렇게 좀 압력이 올라가니까 혈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세요. 폐포가 이렇게 확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혈류량이 좀 많아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폐순환으로, 그러니까 폐가 이렇게 심장에서 여기에서 우심방에서 폐로 넘겨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돌아와요? 잠깐만. 그치,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줬고, 우심실에서 폐로 넘겨줬고요. 여기에서 돌아오는 거는 좌심실로 돌아오죠. 아니, 좌심방으로 돌아오죠. 왜 이래?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제 정신을 이제 좀 잃고 있어요. 자, 여기에 좌심방으로 넘어와서 좌심실로 내려가서 이게 이제 폐순환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귀환하는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주는 신체로 넘겨주는 심박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귀환하는 혈액량이 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박출량이 줄고 그쵸?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흉곽내압 상승으로 심박출량이 감소됐다.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많은 다이내믹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 핍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환자가 여기에 폐에 보통 그 벤틸레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석션을 할 때 엠브로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짜주잖아요. 그쵸? 그렇게 짤 때 천천히 필요한 용량만큼만 해야지 환자 산소를 올려주겠다며 마구마구 막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은 과하게 빠르게 들어가면 폐포의 손상도 다 있지만 이 폐가 확장이 되면서 그쪽으로 혈류량이 더 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귀환량이 줄고 이렇게 되면서 혈압이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CPR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쪽에서 엠부 짜라고 위에서 이렇게 짜고 있는데 환자 산소 더 먹으라고 막 이렇게 눌렀다가는 오히려 산소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PR을 할 때 마구 세게 누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피가 나는, 마구 세게가 아니고 적정량 이제 가슴팍을 누르는데 이것 때문에 피가 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엠브베깅을 하는 바람에 폐포가 손상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브베깅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본인 여기 환자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일단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무에서도 많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래서 뭐 교수님 이거 모두 다 외워야 돼요?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절대 외우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참 좋겠다는 거는 이 CMV 모드, 강제 모드가 있고요. 강제 모드가 있고 이거는 무의식 환자에게 좀 많이 쓴다. SIMV 이 모드 동시 간헐적 강제 환기다. 그래서 예시 나와 있죠. 설정한 호흡수가 12회고 환자가 16회의 자발호흡이 있다면 자발호흡은 얘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16회를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기 12번 정도만 기계가 도와주고 4번 정도는 그냥 자기 호흡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모드, SIMV 모드 해서 동시 간헐적 강제 환기. 그리고 이제 CPAP 모드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는데 뭐 그렇게 비중 있는 건 아니고 PIP 모드, 요거 PIP은 PIP 모드가 아니지. PIP은 일단 요거를 이제 어떻게 걸지 호기말 양압 핀만 걸어주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폐포의 허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핍을 걸어준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그러니까 환자가 만약에 중환자실에 왔다 의식이 없었어 CMV 모드로 바꿨다가 환자가 좀 정신이 들면서 자발호흡이 생기기 시작했다. SIMV 모드로 바꿔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PSV 모드가 있어요. PSV 모드는 온전히 자발호흡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 여기가 프레셔 서포트니까요. 여기가 이제 환자가 숨을 들이쉬었을 때 이 환자가 프레셔를 이제 조금 더 걸어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익스투베이션을 이제 하게 된다 해서 호흡기로 해서요. 여기에서 바로 익스투베이션 하는 건 없고 점점 위닝을 진행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일단 빼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기는 볼륨 컨트롤 모드가 있고요. 여기가 프레셔 컨트롤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으로만 주는 거는 이 환자의 폐의 어떤 컨디션은 상관하지 않고 볼륨으로 내가 500 맞췄으면 500 그대로 확 밀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폐가 약해져 있는 경우 터져버릴 수가 있고요. 환자가 또 이 용량이 적정하지 않으면 환기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프레셔 모드는 환자의 렁의 컴플라이언스, 이 순응도에 맞춰서 프레셔가 이제 이렇게 잡히면서 이렇게 가는 모드 해서 프레셔 모드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로 또 이제 조절을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모드 정도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고요. 이걸로 그렇게 뭐 시험 문제가 이게 뭐 한 번도 국가고시에 나왔던 부분들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별로 잘 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은 반드시 이거를 기억을 어떤 모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간호는 뒷부분에 이제 보시면 기도관을 이제 유지를 잘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흉부 방사선 촬영으로 튜브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한다 해서 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커라이나가 있으면 요 위쪽에 한 2cm 정도 요 위치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로 이제 고정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요렇게 와서 감아서 요 위에 이렇게 감고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감아서 위쪽에만 이렇게 코 있는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가 있고요. 가끔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감으면서 아래쪽으로 붙이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감아서 이쪽 아래쪽으로 붙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의 방법들이 다 있고요. 요즘은 이거를 이제 고정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렇게 기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실크 테이프로 붙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감염 예방 위해서 이제 교차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인투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폐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벤틸레이터 어콰이어드 뉴모니아 해가지고 이제 뱀이라고 하는 이 인공 호흡기 관련 이제 폐렴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습은 인공기도는 전혀 가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뜨거운 바람을 계속 밀어 넣어줘 버리면 바짝 마르겠죠. 그래서 인공호흡기 옆에는 물통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해서 이제 가습을 잘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분비물의 건조를 좀 막고 있고, 흡인은 아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흡인 간호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참고적으로 일단 내용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고, 여기에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요걸로 나왔어요. 어디 갔지? 하나 더 넘어가서. 자, 여기에 18년도에 요게 나왔어요. 환자가 인공호흡기에서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알람이 막 울리는 소리가 막 났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니? 그렇게 했더니 석션을 해준다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알람이 왜 울릴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는데요. 보통은 여기가 이제 PIP라고 이제 설정된 최대 흡기 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람을 울리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여기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튜브가 꺾인다거나 아니면 안쪽에 뭐 분비물이 꽉 들어 막았다거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얘가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이제 뭐 보통 보면 이제 기침을 할 때 컬럭컬럭 할 때 압력이 빡빡빡빡 올라가면서 얘도 압력이 빡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흡인 여기에 기도를 막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이렇게 튜브를 꽉 깨물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뭐 의식이 없거나 뭐 NS 환자들 이런 환자들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에어웨이 있죠. 이부에다가 물려주는 에어웨이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묶어서 테이프로 이제 꽁꽁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인공호흡기의 저항. 아까 왜 호흡기가 막 바람은 넣어주는데 본인이 저항해서 계속 숨을 안 쉬거나 그러면 알람이 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기타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거는 여기 이제 기도 분비물이 증가되면서 기침을 하다가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뭐 여기 이렇게 분비물이 좀 많이 차서 그런 건 아닌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산소요법에서는요, 이제 산소 분압을 최소 60ml Hg 이상 이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산소 투여의 이제 위험성은 이제 발화라든지 이제 산소 독성이 좀 생길 수가 있죠. 자, 60% 이상의 이제 산소를 48시간 이상 이렇게 준다 이렇게 되면 폐조직의 구조적 이제 파괴나 간질 부종, 폐포 모세혈관 막의 비후 폐포내 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산소 독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폐가 좀 이제 너무 이제 이른둥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폐의 기능을 좀 제대로 잘 못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산소를 이제 계속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정체 후방 섬유 증식증이 좀 생기면서 나중에 이제 눈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산소가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유도 무호흡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소 전달 체계는 이제 저유량 방법이 있고 고유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유량 방법은 보통 그 마스크나 비강 캐뉼라, 그다음에 뭐 벤츄리 마스크 뭐 이런 거 통해서 일단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흡입산소의 농도가 이제 정확하지 않고 환자의 호흡 양상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산소 양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비강 캐뉼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에서 6리터까지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리터 이상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에 점막의 자극이 너무 심해지면서 코에 자극도 있으면서 두통이 엄청 심해지고 오히려 이렇게 산소가 6리터 이상 줘봐야 별로 효과도 없는 환자만 괴롭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6리터 이상으로 산소 공급했을 때 해부학적으로 저장소가 부족해서 산소가 입이나 코로 일단 다시 나오니까 좀 부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의사가 오더를 네이자프롱으로 10리터 주세요. 아니면 네이자프롱으로 8리터 주세요. 이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더 똑바로 낸 거 맞나?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그치?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페이셜 마스크로 일단 변경을 하게 되는데 페이셜 마스크는 여기 보면 가장 낮은 게 5리터예요. 그쵸? 자, 5리터 이하의 산소를 페이셜 마스크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산소가 들어가는 고여있는 그 양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은 우리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실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리터 이상의 이제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왜냐? 호기한 이산화탄소가 다시 쌓인다. 내가 그거를 다시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리터 이상 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1리터당 FiO2 4% 정도 증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4%는 나중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1리터당 4%라 그랬잖아요. 산소 4%가 증가한다. FiO2가 뭐예요? FiO2는 이 공기 중에 산소의 포화도잖아요. 그죠? 산소 분할이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어느 정도 녹아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기 중의 산소량은 20%입니다. 맞나요? 그쵸? 자, 그래서 20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산소 1리터를 주게 되면 몇 퍼센트예요? 산소 1리터를 주면 24%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산소 4리터를 줬어 만약에. 그러면은 산소 4리터면 4, 4, 16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예요? 36 나오겠죠. 여기 보시니까 36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FiO2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한 4리터 정도 주니까 아니지 5리터 정도 주니까 딱 공기 중에 2배 정도의 산소를 주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산소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산소가 많이 갈수록 이 환자의 어때요? 산소 포화도가 그만큼 그 산소 요구량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렁의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시험에 제가 잘 냅니다. 아주 손쉽게 낼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념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부분 제호흡이 있고 비제호흡이 있죠. 부분 제호흡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그냥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저장백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되면 여기에 구멍으로도 다니지만 이쪽으로도 공기가 그냥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 합니다. 자, 높은 산소 공급을 좀 저장백에 보존을 한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높은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지만 비제호흡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요 밖에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도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후 내쉬었을 때는 밸브가 열리면서 밖으로 다 나가고 여긴 딱 닫히면서 더는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죠.
들이마셨을 때 밖에 있던 밸브가 딱 닫히고요. 여기는 열리면서 요 안에 있는 산소가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 100%의 아주 고농도의 산소를 좀 줄 수가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제호흡 마스크는 우리가 인투베이션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높은 수치의 산소를 좀 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벤츄리 마스크가 있죠. 그래서 벤츄리 마스크는 가장 정확한 용량의 이제 벤츄리 마스크를 이제 줄 수 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꼬다리에 보면 이렇게 그 숫자를 맞추는 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COPD 환자의 저농도 산소를 줄 때 좀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벤츄리 마스크. 그래서 지금 50분이 됐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고 고유량 방법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